오늘 컨텐츠는 단두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단두대를 영어로 기요틴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단두대를 발명한 사람이 결국 자기가 만든 단두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단두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단두대가 유명해진 건 프랑스 혁명에서였어요.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이 기요틴이라는 사람이라서 단두대를 기요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게 제일 유명한 설이에요. 근데 사실 단두대는 중세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물론 이게 더 개량화되고 주목받은 건 기요틴이 살아있었던 18세기 이후입니다. 실제로 단두대가 사용되던 아주 초기에는 이 단두대를 제작한 외과의사 앙투안 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루이젯이라고 불렸어요. 단두대 이름치고 상당히 여성스럽고 예쁜 이름이죠. 그런데 갑자기 단두대가 도대체 왜 기요틴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걸까? 사실 단두대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끔찍하고 엄청 잔인한 이미지로 인식이 돼 있는데 옛날의 처형 방식에 비하면 이건 엄청 양반인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상당히 깔끔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옛날에는 귀족 같은 경우에 같은 사형이라 할지라도 귀족들은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참수형에 처해졌는데 도끼로 목을 자르는 이 참수형은 귀족들을 위한 명예롭고 덜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거기다가 남자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명예롭게 죽을 수 있게 해줬죠. 근데 이 참수형 역시나 사람의 힘과 기술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인들의 힘, 기술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세기 유럽의 어느 처형 장면을 예를 들면요. 사형 집행인의 첫 일격에 잘려진 것은 사형수의 귀와 볼뿐이었다. 공포감에 미쳐 말처럼 날뛰는 죄인을 억지로 눌러놓고 내리친 두 번째 칼은 목뼈에서 멈추고 말았다. 결국 다시 한번 칼질을 하고 나서야 겨우 목이 떨어졌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내가 죽겠다고 여기 이렇게 대고 있는데 처음에 딱 귀만 잘린 거야.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탁 내리쳤는데 목뼈에 딱 걸렸어. 너무 아프죠? 어떡해, 나 이제 죽나봐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이제 죽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9일 동안 여왕이었던 제인 그레이의 처형 때도 이 안타까운 제인 그레이 역시 여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인한테 이렇게 부탁했어요. 제발 아프지 않게 빨리 끝내주세요. 라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귀족들은 혼자밖에 없죠. 주위에 사형을 도와주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게 귀족의 처형 방식이었어.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민들은 처형을 당하러 가는 길부터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돌을 맞고 정말 온갖 모욕을 다 당한 다음에 불태워 죽거나 거꾸로 매달아서 톱으로 반을 가른다거나 사지를 찢어 죽인다거나 죽인 다음에 내장을 꺼내서 불태운다거나 하는 식으로 죽었기 때문에 상당히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처형 장면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오락거리였어요. 정말 최고의 오락거리였어. 여러분들 옛날에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교수형에 처해지더라도 사람들이 우와 몰려가지고 이제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이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이렇게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처형식이 있는 날에는 자기 집에서 보고, 집 중에서도 이 처형식이 잘 보이는 집은 명당이라서 사람들이 돈 주고 그 집에 갈 정도였어요. 엄청 잔인했죠.
이게 다 처형식이 오락거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뒤로도 구경꾼들은 처형당한 사람의 살점, 피, 머리카락 같은 걸 집으로 가져가서 부적으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죽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편할 수가 없었어요. 참고로 18세기에 유명한 목수이자 도둑이자 의적, 탈옥 전문가였던 잭 셰퍼드라는 남자는 이사 가는 길에 뜬금없이 자기 아내가 도둑으로 몰려서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내를 탈옥시키기 위해서 무려 4번이나 자기가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침대보랑 옷핀을 이용해서 탈옥에 성공해요. 근데 계속 다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5번째로 잡혔을 때 이 사람이 결국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교수형 언도를 받았거든요. 다음날 바로 교수형이 집행이 됐는데 그의 사형 집행날 런던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 20만 명이 그 사람의 처형식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대요. 사형 과정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 이후에도 엄청난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사형 집행자들의 가족은 사형 집행인한테 찾아가서 돈을 줍니다. 어떻게? 돈을 이렇게 탁 쥐어주면서 최대한 빨리 좀 죽여주세요 라고. 죽이지 말아주세요가 아니라 제발 좀 빨리 죽여주세요 라고 부탁할 정도였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것을 본 조제프 이냐스 기요틴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789년 국민의회에서 귀족이든 평민이든 덜 고통스럽고 공평하게 그나마 인권이 보장되는 루이젯을 사용하자라고 주장했어.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말이 이 기계를 사용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을 수 있습니다.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당시 엄청난 유행을 끌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단두대를 루이젯이 아닌 기요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사형 반대주의자였어요. 사형을 폐지하고 싶었는데 당장 사형을 폐지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고통이라도 줄여주자 라고 생각해서 단두대를 이용하자라고 주장했던 건데 그랬기 때문에 사형 도구인 이 기요틴에 자기 이름이 붙는 걸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 기요틴 박사 사후 자손들 역시 단두대를 기요틴이라고 부르는 걸 중단해주세요 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으나 정부가 거절해서 아예 성을 바꿔버렸습니다. 참고로 이 단두대를 발명한 사람이 단두대에서 죽었고 그의 이름을 따서 기요틴이라고 부른다는 건 당연히 거짓말이죠. 기요틴이 발명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기요틴 박사는 나이 들어서 사망했어요. 장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발명한 사람이 단두대에서 죽었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나온 걸까요? 그건 아마 루이 16세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래 단두대의 원형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사선 모양이 아니라 반달 모양이었어요. 반달 모양. 그래서 단두대를 사용하자면서 이런 단두대라는 게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사람들이 금방 죽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두대 미니어처를 기요틴 박사가 가져왔는데 이걸 본 루이 16세가 칼을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만들면 중간에 목뼈가 걸려서 안 죽을걸? 그러니까 칼날을 좀 약간 기울어진 모양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종 검수를 하고 디자인을 바꾼 사람이 바로 루이 16세였어요. 근데 이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설이 돈 거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개선된 단두대는 양과 시체들을 이용해서 임상실험을 거친 뒤에 사람한테 처음 쓰여진 건 1972년 4월 25일 당시 유명했던 절도범 펠르띠에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단두대로 처음 사형 집행하는 걸 본 이 구경꾼들은 우르르 몰렸겠죠. 와, 최신식 기계를 사용한대. 사람이 금방 죽는데 어떻게 죽나 보자 하고 막 몰렸는데 자, 사형을 집행합니다. 퉁, 탁, 끝
뭐야? 죽은 거야? 아, 뭐야, 시시해. 라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악인에게 너무나 과분한 처사라고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했고요. 당시 의사들은 이 단두대로 의견이 엄청 분분했어요. 과연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목이 잘리고 나면 바로 죽을까? 아니면 의식이 남아있을까? 라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당연히 목이 절단되니까 그 순간부터 뇌활동이 정지되지, 그 사람은 바로 죽지! 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지, 아무리 금방 목이 잘렸다고 해도 뇌에는 잔류 혈액이 남아있는데 사람이 그때까지는 의식이 있을 수 있어! 라면서 주장했어요. 때문에 의사들과 해부학자들은 단두대에 곧 올라갈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야, 목이 잘린 다음에 혹시 의식이 남아있으면 눈 한 번만 깜빡거려줘. 그리고 그가 사망한 뒤에 연구하기 위해서 시신을 가져가려고 앞다퉈서 사형 집행자들한테 돈을 주고 그 시체를 매수하기도 했어요. 1905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의사가 잘린 목에 대고 그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가 눈을 감았다 떴고, 잠시 후에 다시 크게 이름을 불러봤더니 그가 또 눈을 떠 응시하더니 다시 감았다. 세 번째 불렀을 때는 반응이 없었다. 목이 잘린 지 30초 후였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후 경련인지 아니면 정말 의식이 남아있어서 내 이름을 부르니까 그 눈을 깜빡거린 건지는 확실치 않아요. 이후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처형되면서 기요틴, 기요탱, 길로틴, 기요틴, 기타 등등의 이름으로 유명해진 이 단두대는 프랑스 각지에 하나씩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처형식이 있는 날에는 당연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처형식에 온 아이들은 신이 나서 그 처형식을 따라해요. 아이들끼리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처형식에 어떤 아이들이 처형식을 따라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만든 단두대 장난감이 정말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산 아이들은 주로 생쥐의 목을 자르거나 인형의 목을 잘랐는데, 단두대 장난감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또 같이 팔린 게, 인형의 목을 자르면 그 인형의 목에서 피가 나는 장면을 연출한 인형들도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손가락을 넣고 장난을 치다가 진짜로 손가락이 잘려버린 일 이후에 이 장난감이 판매가 중지됐어요. 또 사형 집행인들의 인기도 엄청났거든요. 루이 16세 시절부터 있었던 왕실 사형 집행인인 샤를 앙리 상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프로 집행인이었어. 그냥 직업 자체가 사형 집행인.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을 한 사람이 총 3,000명 정도가 되는데, 프랑스에서 교수형을 좀 줄이고 참수형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목 자를 때 칼도 부러지고 엄청 힘든데, 그 기요틴 박사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최신식 기계 되게 좋다던데 나도 그거 쓰고 싶은데 라고 투덜거렸고, 그 결과 그는 처음으로 단두대의 성능을 실험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소수의 사형 집행인으로는 처형이 너무 힘이 듭니다 라는 이유로 시민들을 설득해서 단두대가 공식적으로 이용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샤를 앙리 상송의 직업은 이게 가업이었어요. 아예 프로 집행인이 가업이야. 우리나라에도 백정 가문이 있듯이, 집안이 있듯이 그냥 이 사람 직업이 프로 집행인, 사형 집행인인 거예요. 이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직업이에요. 그렇게 그의 집안은 약 200년 동안 사형 집행인으로 유명했었고, 루이 16세의 목을 친 것도 이 샤를 앙리 상송이었고요. 그의 아들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삼거두 중 두목인 조르주 당통이랑 로베르 피에르 역시 그들에게 처형을 당했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상송 집안이 조금 덜 유명해지고 더 유명해진 사형 집행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데블레라는 사람이에요. 아들과 아버지가 다정하게 사형 집행을 했는데 그들이 사형 집행을 거행할 때마다 입은 옷이 유행이 되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를 정도로 유명했어요. 이후에 이 아나톨 데블레라는 이 사람은 1899년부터 약 400여 건의 사형을 집행했고 이후에 사형과 관련해서 14권의 일기를 썼던 게 유명해졌습니다. 이후에 이 단두대인 기요틴은 1939년부터 연쇄살인범을 마지막으로 공개 처형한 뒤로 교도소 내에서 따로 집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사람들이 공개 처형으로 다들 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너무 잔인하다 라는 이유로 교도소 내의 처형장에서 사람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어. 비공개로 집행을 하다가 이건 역시 1977년 9월 10일 마지막 사형수였던 살인범을 끝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요게 마지막 처형이었어요. 이게 제일 마지막. 보시면 주위에 사람이 없죠. 비공개로 진행되던 처형이었어요. 이후에 1981년 9월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부터 용도 폐기가 되었고 나머지는 다 처분되거나 박물관에 남아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최근까지도 이 단두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1977년. 엄청 최근까지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1996년 미국의 한 주에서는 전기의자 대신에 단두대를 사용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잔인하다라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어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기요틴이 유명했을 당시에 다른 나라, 벨기에, 독일, 스위스, 스웨덴 이런 곳으로 수출까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원래 정치범들은 보통 교수형에 처해졌고요. 보통 강도나 살인범 등 흉악범들에게는 참형이 처해졌는데 히틀러 때 즉결재판으로 사형을 언도받은 정치범들에게 이 단두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나치의 경우 이걸 약간 개조했어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게 프랑스식이고요. 이게 독일식입니다. 프랑스식은 고개를 밑으로 해서 볼 수 없게 해놨지만 독일은 거꾸로 누워버렸어. 죽을 때 칼날이 내 목을 치는 것까지 다 보게 만든 거예요. 네, 공포감이 엄청났겠죠.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도 공포를 극대화시켰고 형무소에서 반나치 인물들을 끌고 와서 처형하기에는 나중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줄이고 즉결 처분을 하자라는 말이 나와서 개조를 합니다. 어떻게 개조하냐면 이렇게 개조합니다. 트럭이에요. 트럭을 개조를 해서 안에 단두대를 실어요. 그런 다음에 반나치인들을 다 태운 다음에 그 안에서 잘라서 죽이고 잘라서 죽이고 잘라서 죽이고 이동하면서 잡고 죽이는 거예요. 이동식 단두대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아돌프 히틀러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 단두대에서 사망한 인물은 약 16,5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마르 공화국 때부터 나치 독일까지 단두대 처형을 전문적으로 집행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처형한 사람의 숫자는 3,165명. 이름과 처형 시기를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처형당한 죄수들 중 2,876명이 나치 관련 사람들이에요.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쯤, 그러니까 독일이 슬슬 망해갈 때쯤이에요. 그들 중에도 물론 흉악범들이 있긴 했지만 정말 상당수가 정치범들, 나치 저항 세력들이었습니다.
종전 이후에 이 사람은 요한 라이히 하르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나치 부역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근데 나치 당국의 인정을 받은 교도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치에서 야 기분 좋다 너 오늘부터 사형 집행이네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특별 면허를 가지고 있던 외주업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단순 가담자로 분류되어서 석방됐습니다. 석방된 후에는 다른 사형 집행인들을 도와서 전범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 156명의 사형 집행 때 레버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교수형에 쓰이는 뭐 밧줄을 약간 도와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걸 담당을 했는데, 이 사람은 늘 사형 집행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연미복, 셔츠, 나비 넥타이, 실크햇 이런 걸 갖춰서 최대한 예의를 차린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자, 이렇게 단두대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 단두대랑 비슷한 개념으로 중국에서 뭐가 있었죠? 판관포 청천에 개작두를 대령하라! 작두가 있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청천이라는 사람은 정말 실존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포청천입니다. 이름은 포증이에요. 이 사람은 카이펑에서 시장 같은 개념으로 일을 했습니다. 관직에 올라서 활약한 건 사실 2년이 좀 안 돼요.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개념으로 보면 시장 겸 판사 겸 검사 겸 모든 걸 다 겸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늘 청렴하고 올곧은 성품으로 이미 시장이 되기 전부터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시장이 된 이후에는 고관대작들과 뭐 비리, 부패에 가담한 여러 사람들을 정말 싹 다 잡아서 처형해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신망을 받은 인물로 유명합니다. 포청천은 공명정대한 판결과 인품을 칭송하는 의미로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얼굴이 정말 검어서 포흑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포청천은 늘 고통받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겼고 사심없고 공평하게 정치를 펼친 걸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특히나 기득권층이 이 사람을 싫어했겠죠. 나는 부패도 해야 되고 비리도 저질러야 되는데 저놈의 포청천이 뭐 비리만 가담됐다 하면 싹 다 잡아 쳐넣으니까 암살 위협처럼 신변 위협을 받기도 했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 사람을 좋아하던 무림 고수들이 각지에서 자원해서 이 사람의 신변을 보호해줍니다. 워낙 청렴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청탁이 통하지 않는 이는 염라대왕과 포청천 뿐이다 라는 말이 돌 정도였어.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알겠죠? 이 사람은 정말 평생을 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유언도 정말 이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의 유언이 내 자손들이 벼슬을 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는 사망 후에도 인정을 받아서 사망 때 정이품이었는데 사망 후에 정일품으로 격상됩니다. 이렇게 사후에 격상되는 일은 정말 그때 별로 없었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판관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졌고 당시 거의 시청률이 1위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이 포청천이 했던 말 중에 진짜 유명한 게 개작두를 대령하라인데, 사실 작두는 개작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차례대로 개작두, 용작두, 호작두입니다. 앞에 개처럼 생겼고 앞이 용처럼 생겼고 앞이 호랑이처럼 생겨서 개작두, 용작두, 호작두라고 불렸어요. 차례대로 황족은 용작두, 귀족은 호작두, 평민은 개작두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목을 자르는 용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작두를 대령하라 그러면 와 사이다다 이제 곧 목이 달려 죽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작두는 허리를 자르는 요참형에 쓰였던 거예요. 이게 요참형입니다. 네, 허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두대보다 더 잔인하죠. 단두대는 목을 잘라버리니까 금방 죽겠지 싶은데 허리를 자르면 이 사람이 의식이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잔인해요. 근데 이 포청천 중에 유명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제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인데, 반역을 저지른 사람을 심판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귀족이었던 걸 감안해서 호작두로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옆에서 저 사람은 못 들쳐먹었으니까 개작두로 죽이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개작두를 대령하라 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잡혀서 그 작두에 끼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자의 자식이니 호작두가 아닌 용작두로 죽여라. 나에겐 용작두가 어울린다. 아니, 죽으면서 호작두든 용작두든 개작두든 그게 뭔 상관이겠어요. 결국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결국 뭐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사약을 내리면 되게 엄청난 죽음인 거잖아요. 사약이 죽을 사가 아니라 왕이 하사한 약이라고 해서 사약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 사약이 엄청 대단한 약인 것처럼, 명예를 지킨 약인 것처럼, 우리나라, 중국, 뭐 중세 유럽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명예를, 죽으면서까지도 명예를 지킨다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일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단두대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